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조각했다. 지한 아키텍츠의 대표 강지훈은 63층 사무실 통유리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불빛들은 마치 그가 설계한 건물들처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흥도 담기지 않았다. 완벽주의, 냉철함,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성. 그것이 지금의 강지훈을 정의하는 단어들이었다. 그에게 건축은 감정의 사치가 아니라 오직 논리와 효율의 집약체일 뿐이었다. 오늘 저녁 일정은 그가 가장 기피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태양그룹 박태진 회장과의 비즈니스 만찬. 지훈의 지안이 업계 최고가 되었지만 태양그룹 같은 거대 자본의 힘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다. 박 회장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딸과 지훈을 엮으려 했고 그 정략 결혼의 대가로 거대한 프로젝트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끈적하고 속보이는 거래가 역겨웠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 만남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약속 장소는 의외였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소담이라는 작은 한정식 집이었다. 박 회장의 비서가 진정한 한국의 미를 아는 곳이라며 추천했다고 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은 고풍스러운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미간을 살짝 좁혔다. 정갈하게 가꾸어진 작은 안뜰과 은은하게 퍼지는 숯불 향기. 지나치게 고요하고 또 지나치게 사적인 공간이었다. 이런 곳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기 마련이었다. 박 회장과 그의 딸 박혜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강 대표 늦으셨군. 박 회장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하오. 우리 혜진이가 요즘 이런 고즈넉한 곳에 빠져서 말이야. 박혜진이 화려한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의 배치를 분석하고 있었다. 소담이라. 이름이 참 정겹네요. 박혜진이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지훈은 그렇군요 라는 짧은 대답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업적인 용건을 처리하고 이 자리를 뜨고 싶을 뿐이었다. 박 회장이 본론을 꺼내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저기, 조심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방의 장지문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쑥 내밀었다. 6살이나 되었을까. 아이는 방 안에 무거운 공기에 놀란 듯 큰 눈을 깜박였다. 박 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어른들 식사하는데. 그가 목소리를 높이려던 찰나 아이는 무언가에 발이 걸린 듯 휘청했다. 아이의 작은 손에 들려있던 주전자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뚜껑이 열리며 뜨거운 옥수수차가 정확히 지훈의 흰 셔츠와 값비싼 슈트 재킷을 향해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이미 셔츠는 엉망이 된 후였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흐트러짐을 싫어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한 여자가 거의 넘어질 듯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아이를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준비해온 깨끗한 수건을 다급하게 지훈에게 내밀었다. 괜찮으십니까? 정말 아이가 실수를...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과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수건을 받아 들여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멈췄다. 7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윤, 서연. 지훈의 입에서 그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여자는 지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그가 한때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편지 한 통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 윤서연이었다. 서연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강지훈이라는 것을, 아니,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지훈 선배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강지훈 대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박 회장과 그의 딸에게로 향했다. 박혜진은 이 갑작스러운 드라마에 흥미롭다는 듯 혹은 경멸스럽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다. 아, 강 대표님을 아는 분인가 보군요. 박혜진이 묘한 뉘앙스로 말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으로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민준아, 빨리 사과드려. 어서. 아이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태도와 방 안의 냉랭한 기운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기도, 혹은 수천 개의 기억 파편들로 폭발할 것 같기도 했다. 7년 전 그녀는 왜 떠났는가? 왜 아무 말도 없었는가? 그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던 날들. 그리고 결국 그녀를 증오하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까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서연에게 수백 가지 질문을 퍼붓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의 손에 잡혀있는 아이에게로 옮겨갔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으려 애쓰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아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 있는 그 아이를 보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매. 서연을 닮은 듯 하면서도 그보다 더 날카롭고 깊은 그 눈매. 그리고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지우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뇌가 인지하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저 아이는 서연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더욱 거세게 숨기며 거의 빌다시피 말했다.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사를 방해해서. 정말 잠깐. 지훈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7년 전의 다정함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한 아키텍츠의 대표로서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서연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박 회장조차도 지훈의 이런 살기 어린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뜨거운 채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불쾌한 감각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서연과 아이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서연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지훈은 아이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오히려 지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당돌한 눈빛이 다시 한번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이름이 뭐지? 지훈이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서연이 대신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훈의 시선이 그녀를 막아섰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연 씨. 그가 윤서연 씨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과거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듯 했다. 김민준입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다. 김민준, 지훈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나이는? 지훈의 질문이 이어졌다. 6살입니다. 아이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7년 전 그녀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 아이는 6살.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시선을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과 동시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모순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 회장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끼어들었다. 강 대표, 이게 무슨 아는 사이인가? 이런 사소한 실수로 분위기 망칠 것 없지 않나. 이봐요. 여기 사장님,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킵니까? 서연은 그 질책에 움찔했지만 지훈은 박 회장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서연과 서연의 손을 잡고 있는 김민준이라는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운명, 그는 운명 따위를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은 철저한 계산과 의지의 산물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작은 한정식집 소담에서 7년 만에 마주친 여자와 그녀의 아이.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그가 7년간 외면해왔던 과거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잔인한 운명의 시작일까? 지우는 젖은 셔츠에서 느껴지는 불쾌함보다 더 지독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소라면 완벽한 대칭을 이룬 가구들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불빛을 보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했겠지만 오늘은 그 어떤 것도 그의 신경을 분산시키지 못했다. 젖은 셔츠는 이미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다. 그의 흐트러진 모습은 지난 몇 년간 그를 보좌해온 비서조차 본 적 없는 생경한 풍경이었다. 그는 샤워 가운만 걸친 채 거실 통창 앞에 서서 텅 빈 어둠이 아닌 7년 전의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김민준, 6살. 그 두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지 7년. 아이는 6살. 끔찍할 정도로 명확한 계산이었다. 그는 애써 그 연관성을 부정하려 했다. 그녀가 떠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던 그 당돌하고도 익숙한 눈빛이 그의 모든 이성적인 부정을 산산조각냈다. 그 눈은 강지훈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내일 아침까지 검토해야 할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 도면이 떠 있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창을 닫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깬 기색이 전혀 없는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김비서입니다. 김비서는 지난 5년간 지훈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유능한 인재였다. 지금 당장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거칠었다. 북촌의 소담이라는 한정식집, 그리고 윤서연. 지훈은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지난 7년간의 모든 행적, 현재 재정 상태, 가족관계.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김민준이라는 아이, 6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출생기록부터 모든 것을. 김비서는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지훈은 거친 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인지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7년 전 그녀는 왜 말없이 사라져야 했는가?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감히 6년 동안이나 자신을 속이고 그 아이를 숨길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서연의 창백했던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단지 자신과의 재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소담에 불 꺼진 주방 한 구석에서 윤서연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떨고 있었다. 식당 딸린 작은 방에서는 고단했던 민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그녀가 이 현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늘 밤으로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 그가 돌아왔다. 아니, 자신이 그의 영역으로 뛰어들어 버렸다. 그가 윤서연 씨라고 불렀을 때 그녀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지훈을 떠나던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지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거대하고 무서운 힘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자신이 지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 속에서 민주는 그녀에게 내려진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낯선 곳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몇 년 전 요리에 재능이 있던 어머니의 레시피를 미천 삼아 겨우 이 작은 소담을 열었다. 빚은 여전히 산더미 같았지만 적어도 민준이와 함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늘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을까? 박태진 회장, 그녀가 7년 전 도망쳐야 했던 바로 그 원흉. 그가 태연하게 자신의 식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강지훈을 보았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두려웠다. 지훈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박태진 회장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민준이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그는 7년 전에도 자신을 협박했던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민준이가 지훈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다시 도망치는 것까지도. 한편 태양그룹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도 늦은 밤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박혜진은 값비싼 드레스에 묻은 얼룩을 보며 아버지에게 짜증을 냈다. 아빠, 다신 그딴 식당 가지 마세요. 격 떨어지게. 그 여자 뭐예요? 강지훈 씨랑 아는 사이인 거 확실하죠? 그 눈빛 봤어요? 완전... 박혜진은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입술을 삐죽였다. 박태진 회장은 딸의 투정에는 관심 없다는 듯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두뇌는 그날 저녁의 모든 장면을 샅샅이 복기하고 있었다. 혜진아,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박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중요한 건 강지훈의 반응이었지.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차에 댄 불쾌함이나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집착이었다. 그 여자, 윤서연이라고 했나. 그리고 그 아이, 박태진은 강지훈이라는 말을 길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 젊고 너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태양그룹의 차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안 아키텍처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김 실장. 그가 인터폰을 눌렀다. 네, 회장님. 북촌 소담.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여자.
아이도 하나 있던 것 같군. 그들에 대해 좀 알아보게. 강지훈 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아주 조용히. 박태진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는 강지훈의 약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예감에 입맛을 다셨다. 그것이 과거의 연인이든 혹은 사생아든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는 유용한 카드가 될 터였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서울의 두 거물, 강지훈과 박태진이 동시에 한 여자와 아이를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물의 한가운데서 윤서연은 다가오는 폭풍을 예감하며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지안 아키텍츠의 63층 대표이사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가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김 비서는 해가 뜨기도 전에 약속된 보고서를 그의 태블릿으로 전송했다. 그는 이미 그 보고서를 수십 번도 더 읽은 상태였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사실적이었으며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윤서연 34세, 현 소담 한정식당 대표. 서류상 그녀는 깨끗하지 않았다. 지난 7년간 여러 곳을 전전했고 제2금융권 대출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소담을 열대 받은 보증금 대출금 상환 만기가 코앞이었고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이 멎은 곳은 그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가족관계 항목이었다. 김민준, 유크세, 에미 묻그, 윤서연. 출생지 서울 N구 보건소. 부시우누 란 공란. 아버지가 없었다. 그리고 김민준의 생년월일. 지우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다. 서연이 사라진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하고도 5일 뒤였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쿵 하고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다. 그녀는 알면서도 숨겼다. 자신의 아이를, 강지훈의 핏줄을 6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감추고 김민준이라는 그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는 이름으로 키워왔다. 지훈은 자신이 지난 7년간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계가 6살짜리 아이의 존재 하나만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다. 아니, 그 전에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저지른 이 기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소담의 주방에서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현실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낼 돈과 이번 달 식자재 값을 계산하던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훈과의 재회, 그리고 박태진 회장의 등장은 그녀의 위태로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엄마, 방에서 나온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어제 그 아저씨, 화난 아저씨, 또 와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민준아. 어제는 그냥 아저씨가 옷이 젖어서 놀라신 거야. 우리 민준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올 손님은 없었다. 불안한 예감에 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윤서연 씨 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건물 임대차 관리를 맡은 부동산 법인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본론만 말씀드리죠. 건물주께서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자는 비웃듯이 서류를 내밀었다. 사장님께서 보증금 대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신 기록이 있네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입니다.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주시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시세대로 매입하셔야겠습니다. 시세. 그들이 부른 가격은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누가 건물을 사려는 건데요.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서연이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박태진 회장일까?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쉴 수 없었다. 태양그룹 박태진 회장의 사무실에도 비슷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그가 고용한 흥신소의 보고서는 김 비서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윤서연, 7년 전 강지훈과 교제. 당시 강지훈은 박 회장님의 따님과 혼담이 오가던 중 윤서연의 아버지가 당시 태양그룹 하청업체 연구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기록이 있음. 박 회장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7년 전 자신이 직접 처리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이, 김민준 6세. 강지훈의 어릴 적 사진과 매우 흡사함. 박 회장은 시가를 문 채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강지훈이 발목을 잡혔군. 그것도 아주 단단히. 그는 강지훈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통제할 수 없는 사위보다는 확실한 약점을 잡힌 비즈니스 파트너가 훨씬 유용했다. 김 실장, 소담 건물주에게 연락하게. 당장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해. 값을 후하게 쳐주고 우리가 사들이면 돼. 그리고 그 여자를 최대한 압박하게. 길거리로 나앉기 직전까지. 하지만 박 회장의 계획은 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소담의 건물주에게 태양그룹보다 한 발 앞서 연락한 곳이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김 비서의 보고에는 소담의 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주가 곧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훈은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대표님, 태양그룹 측에서 이미 건물주에게 접촉한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박태진, 그 늙은 여우가 벌써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길거리로 내쫓아 자신을 압박하려는 속셈일 터. 그들이 제시한 가격의 2배를 불러요.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네? 대표님, 그 건물은 그 정도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훈이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우리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진행해요. 내가 건물주라는 사실은 나 그리고 김 비서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윤서연 씨는, 김 비서는 지훈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지금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다. 그것이 7년 전 자신을 버린 여자와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그는 박태진의 손에 그녀가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기로 결정했다. 몇 시간 뒤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에게 아까 그 남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저 윤 사장님, 일이 좀 꼬였습니다. 기존 건물주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건물이 방금 다른 분에게 팔렸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전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새 건물주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냥 지금처럼 장사하시랍니다. 남자는 당황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임대료도 당분간은 올릴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냥 이대로 있으시랍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기분이었다. 누가 건물을 샀다는 거죠? 이름이라도.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해외 법인이라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행운이시네요. 남자들은 황급히 떠났고 서연은 텅 빈 식당에 홀로 서서 혼란에 빠졌다. 천사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일까? 그 시각 소담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 안에서 강지훈은 망원경으로 소담의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제 이 잔인한 운명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서연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날 저녁 소담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윤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홀을 정리했다. 숯불이 꺼진 화로에서는 희미한 온기만 남아있었다. 오늘은 지옥과 천국을 오간 날이었다. 아침에 절망적인 퇴거 통보, 그리고 이어진 불가사의한 해결. 새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무겁게 Mệt mỏi, cô không biết rằng ở con hẻm bên ngoài một chiếc sedan màu đen đã tắt đèn pha và lặng lẽ quan sát. 민준이는 작은 방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예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7년의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증오하려 애썼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잊어야 했다. 어떻게든 이 평화를 지켜내야 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식당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 서연의 말은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인형을 확인한 순간 목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이었다. 어젯밤에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지안 아키텍츠의 대표 강지훈.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싸늘하고 냉혹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성큼성큼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나가주세요. 여긴 영업 끝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이가 자는 방 쪽을 가로막듯 섰다. 지우는 그녀의 그런 행동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식당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작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손길이 닿아있는 공간. 그와 그녀가 함께 꿈꿨던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현실이었다. 앉으시죠, 윤서연 씨.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어제와 같은 윤서연 씨라는 호칭이었지만 오늘은 그 안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할 얘기 없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서연이 애원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다. 그는 코트의 단추를 풀지도 않은 채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모든 거짓말과 비밀을 투과하려는 듯했다. 왜 그랬습니까?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뭘 말하는 건데요? 서연은 시선을 피했다. 날 떠난 이유 말입니까? 7년 전 일입니다. 이제 와서 그게... 아니...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왜 숨겼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이전에 지독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다. 그 소리가 서연의 심장박동처럼 방 안에 울렸다. 무세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전 숨긴 거. 김민준, 6살. 지우는 보고서의 내용을 읊조리듯 말했다.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날로부터 정확히
280일 뒤에 태어났더군요. 의학적으로 완벽한 임신 기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내 눈을 봐요, 서연아. 지훈이 처음으로 7년 전의 호칭을 불렀다. 서연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훈의 검은 눈과 마주쳤다. 그 아이, 내 아이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이 던져졌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 사살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난 7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그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어떻게 6년 동안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이었다. 6년. 그 아이가 처음 뒤집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말했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 자신이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 여자가 그 모든 시간을 자신에게서 훔쳐갔다. 대답해. 그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서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민준이, 당신 아이야. 그 한마디가 지훈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 여자의 뺨이라도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을 파괴하는 듯한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왜?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싫었나? 내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서 저런 김민준 따위의 이름을 붙여서 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울고 있는 서연을 덮쳤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이가 자는 방 쪽을 필사적으로 바라보았다. 제발, 지훈 씨, 민준이 깨요. 다 깨면 어때서? 지훈이 소리쳤다. 내 아들이라며, 내 아들인데, 내가 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는 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안 돼요. 서연이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그의 가슴팍을 필사적으로 밀어냈다. 제발, 지금은 안 돼요. 애가 놀라요. 제발. 지훈은 자신을 막아서는 서연의 가녀린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7년 만에 첫 번째 신체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날 막을 자격 당신한테 없어. 지훈이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서 6년을 훔쳐갔어. 내 아들을 훔쳐갔다고. 서연은 그의 손목에 잡힌 채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훈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숨겼다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윤서연,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군. 그의 냉정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 왜 민준이를 숨겨야 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 말에 지훈이 그녀를 더욱 몰아붙였다. 지금 당장 말해. 7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구야?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지? 돈 때문이었나? 아니면 다른 놈이라도 생긴 거였어? 서연은 그의 마지막 말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박태진 회장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민준이와 자신이 다시 위험해질 거라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말 못해요. 그냥 우린 끝난 사이였고 아이는 나 혼자 감당할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택했다. 지우는 그녀의 대답에 실망을 넘어선 절망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팔목을 놓아주었다. 서연은 힘없이 뒤로 물러섰다. 좋아. 지훈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알아내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 명심해, 윤서연.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준이, 그 아이, 내가 데려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은 내게서 내 아들을 빼앗을 자격이 없어. 강지훈의 차가운 선언이 소담의 적막한 공기 속에 얼어붙었다. 내 아이를 데려올 거야. 그 말은 윤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망치와도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민준이가 잠든 방문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솟아오른 처절한 분노로 타올랐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게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어미 사자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내지르는 날카로운 절규였다.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당신이라도 안 돼. 지우는 그녀의 격렬한 저항에 잠시 주춤했다. 그는 지금껏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이토록 강한 눈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7년 전의 그녀는 언제나 햇살처럼 웃고 그늘진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맑은 사람이었다. 이제 와서 모성애라도 발휘하는 건가? 내게서 6년을 훔쳐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가 냉정하게 받아쳤지만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격 따위 필요 없어. 민준이는 내 전부야. 내가 7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민준이를 데려가겠다면 차라리 날 죽여.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혹은 변심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불사할 기세였다. 말해.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혼란이 담긴 목소리였다. 날 떠난 진짜 이유가 돈이나 변심이 아니라면 지금 말해. 6년 동안 내 아이를 숨기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게 도대체 뭐야?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다. 동시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7년간 지켜온 비밀의 봉인을 풀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민준이를 빼앗아 가려는 지금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던져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너지듯 말했다. 그 사람이 시켰어요.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사람? 누구? 어젯밤 당신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서연의 목소리가 혐오감으로 떨렸다. 태양그룹 박태진 회장. 그 이름이 지훈의 입에서 확인하듯 흘러나왔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7년간 묵혀둔 울분이었다. 7년 전 당신이 막 지안을 세우고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박 회장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지우는 숨을 죽였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작은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우리 아버지는 신소재 관련 특허를 가지고 계셨어요. 태양그룹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셨죠.
박 회장은 그 기술을 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것을 우려해 거절하셨어요. 서연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며칠 뒤 아버지는 경쟁사에 산업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셨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조작되어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한 연인의 역할을 멈추고 지한 아키텍츠의 대표로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당신을 불렀군. 그가 서연의 말을 이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그는 내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당신에게서 조용히 사라지면 아버지의 죄를 관대하게 덮어주고 대신 특허만 넘겨받겠다고.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 곁에 남는다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뭐라고 협박했지? 지훈이 다그쳤다. 아버지를 남은 여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서연이 절규하듯 말했다.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막 싹을 틔운 당신의 지한,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당신의 명성과 미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7년 전 자신을 향한 박 회장의 과도한 관심과 파트너십 제안, 그리고 동시에 터졌던 태양그룹 하청업체의 기술 유출 스캔들. 당시에는 전혀 연관성 없어 보였던 두 사건이 서연의 고백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기만극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래서 당신은 날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였군.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난 당신을 지켜야 했어요. 나에겐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떠나고 한 달 뒤에 민준이를 가진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민준이의 존재를 알면 그 아이까지 해칠까봐. 그래서 내 아이라고만. 지훈의 분노는 이제 윤서연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분노는 단 한 사람, 박태진을 향해 들끓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신당한 연인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 그리고 자신의 핏줄까지 통제하려 했던 오만한 자에 대한 냉철한 적개심이었다. 그는 어젯밤 박 회장이 소담에서 보였던 그 미묘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서연을 알아봤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소담의 건물을 사들이려 했던 것도 그 늙은 여우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렸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7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공포와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민준이는 그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태어난 두 사람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아까의 적에는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준이, 그녀가 불안하게 입을 열었다. 데려가지 않을 거죠? 지훈은 대답 대신 민준이가 잠든 방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 방 안에 자신의 6년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그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그가 낮게 말했다. 박태진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 오늘 이 식당 건물을 사들이려 했더군.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내가 막았어. 내 이름은 숨기고. 지훈은 자신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당신과 민준이를 다시 볼모로 삼아
날 통제하려 들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태양그룹 박태진, 7년 전 기술 유출 스캔들 관련 자료. 비상 플랜 가동. 24시간 내로 보고.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서연, 당신은 내게 6년이라는 시간을 빚졌어. 그리고 그 빚 평생 갚아도 모자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주지.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박태진을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야. 당신이 7년 전에 지키려 했던 내 미래와 그가 짓밟은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6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어. 그는 서연에게 선전포고하듯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박태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내게 넘겨. 이건 거래야. 당신의 아들을 지키고 싶다면. 강지훈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박태진 회장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그가 소담의 건물을 매입하려 했을 때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이 2배의 가격을 부르며 가로챘다는 사실만으로도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 감히 자신의 소나귀에서 먹잇감을 채워간 그 젊은 건축가. 박 회장은 7년 전 자신이 묻어버렸던 과거가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불쾌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지훈이 그 계집과 아이를 감싸고 돈다. 박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시가를 비틀어 껐다. 어리석은 놈, 7년 전에는 제 미래를 위해 꼬리를 내리더니 이제 와서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게야. 그는 즉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로 결정했다. 약점을 잡혔을 때는 상대가 그 약점을 이용하기도 전에 상대를 먼저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복수의 폭풍은 박태진 회장 쪽에서 먼저 불어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경제신문의 한면 헤드라인이 지한 아키텍츠를 겨냥했다. 충격 단독 지한 아키텍츠, 두바이 프로젝트 설계 결함 의혹, 수천억 원대 소송 위기. 근거 없는 기사였지만 태양그룹의 자본력이 뒷받침된 언론 플레이는 무서웠다. 지한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훈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던 여러 대기업들이 재검토를 이유로 계약을 보류했다. 지훈이 10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서연의 소담에도 위기가 닥쳤다. 구청 위생과에서 불씨 단속이 나왔고 세무서에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통보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소담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에 걸렸다는 악의적인 가짜 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서연은 가게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녀는 7년 전의 그 공포가 다시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민준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민준이와 함께 가게 안에만 있어. 이것은 그가 내게 보내는 마지막 발악이니까. 박 회장의 생각과 달리 강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한의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지훈은 회의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대표님. 태양그룹이 보유한 모든 언론사와 정치권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는 상관없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향해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공격에 맞서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방어할 생각이 없어. 공격할 거니까.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밀어 김 비서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그가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박태진의 비자금 내역, 그가 차명으로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들, 그리고 7년 전 서연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특허 기술로 그가 벌어들인 막대한 불법 수익 내역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태진은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 같은 인간입니다. 김 비서가 냉정하게 지적했다.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했지. 그가 7년 전 서연 씨의 아버지를 묻어버렸던 방식,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지훈은 박 회장이 그 특허 기술을 이용해 불량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그것을 태양그룹이 짓는 아파트에 납품해왔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박 회장이 간과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내가 그저 돈 많은 건축가인 줄만 알지. 내가 지난 5년간 태양그룹의 주식을 익명으로 얼마나 사들였는지는 모를 겁니다. 그는 박태진의 몰락을 위한 무대를 바로 태양그룹의 심장부에서 열기로 결심했다. 태양그룹 정기 주주총회. 모든 언론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바로 그날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박태진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지한 아키텍처는 연일 터지는 악재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강지훈은 두문불출했다. 그는 강지훈이 결국 무릎을 꿇고 협상을 제안해 올 것이라 생각했다. 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태양그룹의 새로운 미래 비전, 거대한 에코 신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태양그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 프로젝트는 시작될 수 없을 겁니다. 박태진 회장. 그 순간 총회장 뒤쪽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걸어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등장은 완벽한 충격이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태양그룹의 지분 10%를 소유한 주주의 위임장이 들려 있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대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지우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총 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에코 신도시 프로젝트는 박태진 회장이 지난 10년간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펼쳐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발뿐만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태양 아파트의 자재는 박 회장이 7년 전 한 무고한 연구원에게서 강탈한 특허 기술로 만든 기준치 미달의 불량 자재입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작성했던 원본 특허 자료와 현재 태양 아파트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분석표를 나란히 띄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박태진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 미친놈 끌어내,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때 총 회장의 옆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휠체어를 탄 초췌한 노인이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윤서연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아버지, 서연이 울먹이며 휠체어를 붙잡았다. 지우는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다. 네, 내가 윤정수입니다. 7년 전 박태진 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박태진 회장은 제 아버지의 목숨과 당시 제 연인이었던 강지훈 씨의 미래를 담보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대가로 강지훈 씨 곁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진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단상에서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저것들이 전부 조작한 거라고. 그의 바락과도 같은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총 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들었다. 박태진 씨, 횡령, 배임 및 특수강요,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훈은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박태진을 내려다보았다. 7년간의 악연, 자신과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드디어 그 끝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여전히 울고 있는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 앞에 섰다. 서연은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그날 저녁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태양그룹 제국의 몰락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은 자신의 코트로 윤서연과 그녀의 아버지를 감쌌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해 두 사람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통로를 통해 소담으로 돌려보냈다. 지훈 자신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지한 아키텍처의 대표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힌 당사자로서 모든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박태진 회장의 구속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가 저지른 비리들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지한 아키텍처를 향했던 모든 의혹의 화살은 태양그룹으로 돌아갔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에코 신도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강지훈이 5년간 매집했던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돈을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몇 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박태진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가 가진 모든 것, 권력, 명예, 부, 이 그를 배신했다. 그는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윤서연의 아버지는 7년 만에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잃어버렸던 정의가 실현되었고 악은 처벌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한 강지훈과 윤서연 앞에는 가장 어렵고 조용한 전쟁이 남아있었다. 박태진이 사라진 서울의 하늘은 평화로웠지만 소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지훈은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소담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연은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7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공유된 고통과 한 아이로 묶여 있었지만 더 이상 7년 전의 풋풋한 연인이 아니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작은 방에서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고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에게 강지훈은 무서운 회장 할아버지를 잡아간 엄마를 울게 만들었던 낯설고 차가운 아저씨일 뿐이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거대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6살 아이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훈은 다음 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로봇 장난감과 교육용 태블릿을 사들고 왔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낡은 나무 블록 몇 조각을 가지고 노는 데에만 열중했다. 민준이는 건물 짓는 걸 좋아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굴 닮았는지,
그 말에 지우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말없이 내려놓았다. 그는 값비싼 코트를 벗어 아무렇게나 의자에 걸치고는 민준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가 쌓다 무너뜨린 블록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전문가의 손길로 블록들을 쌓기 시작했다. 작은 나무 블록 몇 개로 그는 금세 정교하고 균형 잡힌 다리의 아치를 만들어냈다.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는 자신이 만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물에 매료되었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지우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무게중심을 여기에 둬야 무너지지 않아. 그날 오후 두 남자는 하나는 세계적인 건축가, 다른 하나는 6살 배기 아이. 말없이 블록으로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7년의 단절된 시간이 그 작은 나무 블록들로 인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설계한 그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 지금 아들과 함께 쌓아 올린 이 작은 블록성이 더 위대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소담의 따뜻한 조명 아래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나를 그리고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함께 싸웠어야 했는데 나 혼자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에게서 6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았어요. 알아.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6년을 생각하면 난 아직도 당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들이 아빠가 아닌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 현실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단단했지만 이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아닌 망설이는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아니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간을 민준이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들, 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을까? 서연은 그의 손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용서와 화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아파하며 천천히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기나긴 과정이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담은 더 이상 빚에 쪼들리는 위태로운 식당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조용한 투자와 서연의 변함없는 정성으로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진정한 미식가들의 안식처로 거듭났다. 서연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아 주방에서 가끔씩 딸을 도왔다. 지한 아키텍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욱 견고해졌다. 강지훈은 여전히 완벽주의자였지만 그의 설계에는 이전에는 없던 사람의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낸 소담의 안뜰. 7살이 된 민준이가 마루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지훈은 슈트 재킷을 벗어 던진 채 셔츠 소매를 걷고 뜰의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다 그렸다.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스케치북을 들어보였다. 그곳에는 소담을 닮은 한옥집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지훈이 다가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군. 이쪽 기둥이 지붕 무게를 못 버틸 것 같은데. 민준이가 발끈하며 외쳤다. 아니야, 아빠가 고쳐줘.
그 아빠라는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따뜻한 물에 잠기는 듯 했다. 그는 민준이 옆에 앉아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좋아. 그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집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거든.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두 남자를 위해 따뜻한 옥수수차를 내왔다. 8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차가운 밤 공기 속 세 사람은 작은 스케치북 위에 그들의 새로운 집을 설계하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 아이. 식당에서 마주친 것은 잔인한 우연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그려나갈 미래는 따뜻한 운명이 되었다. 모든 것이 운명이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곳 소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